2025학년도 대수능 모의평가 6월 거 역시 동아시아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정선하고요. 우리 총평에 이어서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요. 오늘 필적 확인란이 희망을 속삭이는 아침이 밝아오니였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문구인데요. 선생님, 무슨 희망을 속삭이는 아침이 밝아오긴 뭐가 밝아와요? 막 오늘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수능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수능까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희망을 그 아침이 밝아오는 거기까지 같이 가는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거든요. 특히 3월이나 5월 달에 동아시아사가 총평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의 등급이나 점수에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되고, 이 정도 깊이로 공부하면 안 되고, 용모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들 할 텐데,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여러분들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가는 게 용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3월, 5월, 6월 계속 반복해서 3번 연속으로 나오는 주제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혹시 그거를 또 틀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그냥 맞았다라고 해서 후루룩 넘어간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준비됐어요? 정말 참 피곤하고 쉽지 않은 하루였을 텐데, 이렇게 오늘 동아시아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 수고한 수험생들, 또 그들을 위해 마음을 졸였을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출제하고 검토한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시험을 통해서 수능에서 제대로 변별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함께 지금 다 같이 애를 쓰고 있는 건데, 나도 방금 초코바 하나 먹었거든요. 우리 힘내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이거 안 틀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갑시다. 기억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래요. 지도에서 간만에 이제 좀 지역을 고르는 문제인데, 어느 박물관 특별전인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명칭도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죠. 조몬톡이고요. 여기는 동탁이에요. 조몬톡이는요, 일본 열도에서 새끼줄무늬를 특징으로, 또 화연무늬를 특징으로 하는 조몬문화, 조몬시대, 일본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고요. 동탁이라고 하는 요 두 글자짜리 청동으로 만든 건데요, 종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아마도 주술적인 혹은 제사용 도구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일본 열도에 우리가 야요이 시대, 야요이 시대라 함은 뭐였어요? 청동기와 철기, 그리고 벼농사 기술 전래,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때 만들어진 청동으로 만든 종 모양의 동탁, 이 두 가지 다 어디다라는 거예요. 지도에서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일본 열도라고 하고 있어.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무슨 나라가 있고 이게 아니잖아. 일본이라고 하는 요 지역은, 지금 현대 일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 섬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줄지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금 선사에서 얘기할 때 일본 열도라고 하는데, 바로 조몬토기도 동탁도 바로 이 마에서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이거고요. 여기는 한반도고요. 여기는 랴오강 유역이고요. 여기는 황허강이잖아요. 황허강 중류 지역이고요. 여기는 창장강이잖아요. 창장강 하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못 풀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럼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래요. 무슨 2번부터 연표가 나와요? 라고 하는데, 이 전투가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은 전투예요. 1번이 1단원에서 선사가 나왔어요. 2번은요, 2단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 얘기할 때,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삼국을 통일해가는 그 과정입니다. 검교대방주자사가 말하기를 주류성은 멸망한 백제의 근거지로서, 이미 백제는 뭐 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백제 멸망은 이미 뭐예요?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근데
멸망한 백제의 근거지로 그 멸망한 백제의 무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모여 있어. 그래서 이곳을 쳐서 이기게 되면 여러 성이 저절로 항복할 것이다. 왜 백제 망했다며. 망했으면 무슨 또 항복? 아, 백제는 멸망을 했는데 그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백제 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이후 그는 부여융과 함께 수군과 굴량선을 이끌고 가서 손인사와 김범민의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향했고, 이들은 백강 어귀에서 외국의 군사와 대치하여 4번이나 싸웠는데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에 400척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올라 바닷물도 붉은 빛을 띠었다. 이때 부여풍은 탈출하여 고구려로 도주하였다. 아직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그대로 존재하나 봐. 왜?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결국에는 추대했던 부여풍이라고 하는 왕자가 탈출해서 고구려로 도주한 거야. 백제는 이미 멸망한 후지만 아직 고구려는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얘들아, 백제가 멸망했는데 지금 무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백제 부흥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싸움이 일어났어. 결국엔 백제의 남은 무리들과 누가 여기 나오잖아. 외국 군사, 왜군이 외에서 군대를 보낸 거야. 어디에? 백강어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이 나당 연합군이 이들과 맞서서 어디서 싸운 거예요? 백강어기에서 싸운 거예요. 이 전투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2단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교과서 4종에 다 나오는 백강전투예요. 백강전투. 이 백강전투에서 만약에 백제의 남은 무리와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와준 이들이 이겼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뭐야? 이들이 4번 싸웠는데 모두 이겼어.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주류성이 뭐 근거지가 됐건 뭐 도침이 뭘 어떻게 했건 간에 어쨌건 결국에는 이 백제의 남은 무리들과 외국의 군사가 함께 연합해서 결국엔 신라와 당의 이 군대, 여기서 김범민이 신라의 누구다 어느 왕이다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결국엔 이 백강전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이 패한 거예요. 그리고 왕자 부여풍은 고구려로 도망가고, 이건 결정적인 힌트가 아니지만 아직 고구려는 건재하다.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구려 멸망이 668년입니다. 그리고 백제 멸망이 660년, 지금 백강전투 요 시기, 그리고 나서 지금 고구려로 도망갔대, 탈출했대라는 걸 통해서 요 시기 사이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연표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다 쪼개놓지 않았어요. 북위의 화복통일 5세기입니다. 439년이고요. 수나라의 남북조 통일 589년 6세기 말이죠. 당나라의 건국 수나라 멸망 당나라 건국이죠. 7세기 618년이고요. 다이오율령 반포는 701년입니다. 나라천도 710년부터 794년이고 해양교 천도 794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엔 뭐예요? 당나라 건국하고 나당 연합군과 백제의 남은 무리와 외의 군사가 함께해서 싸우고 있는 요 시점,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인 삼국이 지금 통일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상황. 정답 뭘로 갈까요? 다가 되니까 3번으로 가면 문제 맞출 수 있겠습니다. 역시 2단원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다시 1단원 내용인데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봉건이 변하여 9년으로 되는 까닭을 안다면 곧 9년의 폐해가 생겨난다는 것도 알 것이다. 봉건제의 병폐는 권한을 아래에 둔다는 것이고 9년제의 병폐는 반대로 위에 놓는다는 것이다. 이에 9년에서 다시 봉건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은 진나라가, 이때 한자 변기돼 있죠. 이때의 진은 진시황제의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제후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망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잘 모르는 소리야. 설령 얘네는 봉건을 했다 할지라도 망했을 것이다.
만약 성인이 있어 봉건의 의도를 9년에 담는다면 천하는 치세가 될 것이다. 성인이 있어 봉건의 의도를 9년에 담는다면 지금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막 갈팡질팡 막 그렇게 보이는 글이지만 그게 아니라 봉건제가 있었어. 이거 주나라에서 썼었어. 9년제가 있었어. 예,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가 또 사용을 했었고 진시황제도 사용했었고 근데 그 진나라가 멸망하고 결국엔 중국을 재통일한 한나라 고조 유방 때야. 이때 이런 제도도 있고 이런 제도도 있어. 그리고 진나라가 멸망한 거는 9년제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야. 그거 봉건제였어도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뭔가 이 좋은 것들을 잘 뭐야? 요 얘기야. 봉건의 의도를 9년에 잘 담는다면 그러고 싶은 거야.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왕이 있고 제후들에게 봉토 나눠주는 거예요. 그 땅과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걸. 이때의 문제는 뭐예요? 계속 대가 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왕과 제후들의 관계가 처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9년제는 뭐예요? 예, 황제 아래 아니면 왕 아래 어떻게 써요? 예, 물론 진시황제 이유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황제 아래 결국에는 이 9년 군을 설치하고 거기에 관리를 파견하고 이 황제가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고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점을 좀 다 좀 뽑아서 쓰고 싶었어. 그래서 뭐를 했어요? 군국제를 시행했어요. 그럼 군국제의 정의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군국제란 9년의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하는 그 9년제와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황족들을 좀 공신으로 삼아서 제후들에게 맡기게 하는 봉건제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9년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리고 그리고 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를 지금 같이 뭐 하고 있다?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나라 무제 때도 아니고 그 딴 때도 아니고 한나라 고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고조 유방을 찾는 문제에서 이게 자주 등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탐구활동으로 이것 자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묻고 있습니다. 견당사의 파견 과정 7에서 9세기 뭐 한 거예요? 당나라로 보낸 거예요. 어디서요? 바다 건너서 저기 왜? 일본에서 왜?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절단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만리장성 축조의 계기, 진나라 시황제가 이 거대한 토목공사 왜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흉노를 축출했어요. 근데 그들의 재침략에 대해서 사실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진나라 시황제가 시작하죠. 병농분리 정책의 목적을 파악한다. 병농분리, 농민은 농민이야. 그리고 무사는 무사야. 신분이동 안 돼. 그리고 확실하게 분리할 거야. 이런 얘기들 왜 나와요? 결국엔 신분이동을 금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가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가 지금 그 센코쿠 시대 통일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얘기된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국제랑은 아무 상관없고요. 예수의 선교사의 활동 상황을 살펴본다? 뭐 하고 있어요? 선교사의 활동이에요. 이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진출하잖아요. 우리 마테오 리치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얘기하면서 예수의 선교사 얘기, 우리가 명대에도 얘기했고 청대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로 가면 된다? 군국제, 9년제와 지금 봉건제를 이렇게 앞에 이 단어들이 지금 다 제시자료에 뭐 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옛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여기에 천조연간에 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 시기는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출제자나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긴 당연히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힌트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어쨌건 난리가 났대 요 시기에. 난리가 나자 반란군은 자신의 옛 국가가 있던 지역에 모여 왕실의 후예를 옹립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여진 세력이 이 반란군을 토벌하기로 결정했어. 토벌군의 본진이 도착하기 전 어느 날 귀족 출신이었던 고 씨가 갑작스레 여진에 항복하여 반란군의 허실을 알려주었어. 그래서 반란군은 쉬 제압될 수 있었어. 사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 이 반란군은요
어떤 반란군이냐? 야유라보기의 거란에 의해 옛 국가를 잃고 연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유민의 망한 나라의 그 후손들이었어. 지금 사연인즉슨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반란군이 지금 일어났다고 했거든? 이 천조연간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요 나라 거란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야. 망하는 그 시기 상황인데 그 시기에 반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여진 세력이 뭐야? 결국엔 얘네가 금인데 얘네가 반란이 일어났어? 진압하려고 했더니 누가 와서 알려준 거야. 그 토벌군의 본대가 오기 전에 알려준 거야. 사실은 저 반란군이요, 진짜 그 요 나라 거란 그 애들이 아니라 그 거란에 의해서 옛 국가, 자신들의 국가를 잃고 어쩔 수 없이 이쪽 지역으로 이주된 그 망한 옛나라의 후손들이에요. 거란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주도 당했고요. 또 막 흘러 결국에는 또 뭐 한반도 고려 쪽으로도요, 사실은 망명한 자들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발해 유민들의 후손이라는 거고요. 발해는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해요. 그리고 옛 고구려 땅 거기를 계승하면서 이 발해가 굉장히 큰 영토를 7세기 말부터 10세기 초반까지 그렇게 유지를 했는데, 이들 중에 굉장히 많은 발해 유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국시대 그 연나라 지역, 그 고조선과 경계를 맞닿았던 그 지역, 발해에 그 근거지 쪽으로 막 강제 이주됐던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반란군은 그들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옛국가, 망한 옛국가 거란이 뭔데? 야유라보기가 916년 뭐 했어요? 부족을 통합하고 거란이라는 나라를 거란족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과 10여 년 만에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4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옛국가는 거란에 의해 멸망했던 발해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연운 16주를 차지했다. 이거는 거란 얘기잖아. 지금 제시자료에 거란은 대놓고 나왔잖아. 거란한테 망했는데 어떻게 거란이겠어. 독서 상품가를 실시했다. 통일신라 때 상황이죠. 원성왕 때. 이건 과거제는 아니에요. 허나 이걸 인재를 선발할 때 활용했다 정도. 645년에 다이카 계시는 뭡니까? 나카노우의 황자가 당나라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당나라처럼 뭔가 그 당나라의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개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소가씨를 제거하고 했던 일련의 개혁들을 얘기합니다.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 대표적으로는 뭐 외가 있겠죠. 6세기. 그렇다면 당과 직접 문물을 교육하였다. 이 발해죠. 발해와 당나라 같은 경우엔 초반에는 뭐 충돌도 했었습니다만 당연히 이 동아시아의 어쨌건 7에서 9세기 동아시아를 제패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강대국인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발해 같은 경우는 당의 삼성육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도들을 직접 받아들이고 또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도 사료를 좀 꼼꼼하게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옛국가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문제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단원 문제에서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 네덜란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유럽의 동아시아 진출과 관련해서 5, 6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좀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 사람들이 루손섬에 요게 오래 수특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송이라고 해가지고 막 나와. 가 사람들이 루손섬에 방비가 없음을 틈타 왕을 습격해서 죽이고, 우와, 루손섬에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쫓아내어 점령했네. 가 사람들이 루손섬을 뭐 했다? 첫 번째,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앞서 중국의 푸진 사람들은 저 동남 해안 사람들이죠. 해안가 사람들이죠. 루손섬이 거리가 가깝고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물자가 풍부하여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는 그냥 루손섬에 정착한 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라고 하는 나라는 루손섬을 탈취한 뒤, 뺏은 뒤
마닐라를 건설하였다. 가장 결정적인 힌트고요. 총독 한 명까지 뭐예요? 파견해서 여기를 다스리게 했어요. 지금 가라고 하는 나라가 한 행동을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루손섬 점령한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루손섬에는 누가 많이 살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장사하려고, 교역하려고 여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루손섬을 점령하고 탈취한 다음에 뭐 했다고요? 마닐라 건설했다고요. 마닐라 건설에서 느낌 와요죠. 지금의 마닐라가 현재는 필리핀의 수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마닐라를 점령하면서 결국엔 중국과 교역을 했던 그 나라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마닐라까지 건설했어요. 뭐 하려고 그랬겠어요? 총독까지 뭐 하려고 보냈겠어요? 유의미하니까, 이게 교육에 필요하니까 일 텐데,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에스파냐인들이에요. 에스파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메리카산 은을요.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그래서 이 지금의 필리핀 마닐라 요 지역, 그 당시 이제 여송이라고 불리는 루손섬을 뺏고 거기다가 마닐라를 건설해서 이미 1570년대입니다. 1570년대에 이 지금의 필리핀 마닐라예요. 루손섬에 마닐라를 건설해서 여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역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아이템을 사고요. 아메리카산 은을 지불하고요. 그렇게 누가? 에스파냐 애들이. 그럼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대포까지 장착한 배를 타고 그렇게 무역을 하고 있어요. 이 배를 갈레온 선이라고 하고 이 무역을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가요? 태평양을 횡단하는 갈레온 무역을 주도했다. 당연히 갈레온 선이라고 하는 선박을 이용했고요. 대포까지 장착했고요. 왜 태평양을 횡단해요? 아메리카산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은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맥카트니 사절단이 청나라 걸륭제 만나서 무역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이들은 영국인들이었죠. 바타비아는 지금의 자카르타예요. 여기를 거점으로 삼은 나라는 유럽의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페리 제독을 파견해 개항을 요구했던 거는 미국이죠. 그리고 이거를 당했던 거는 일본의 에도 막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치 세력의 근거지인 타이완을 결국엔 점령한 거는 청나라의 강희제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진압됐고요. 실제로 이 타이완은요, 그 전에는 네덜란드 세력들이 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정치 세력이 여기를 몰아내고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 정치 세력을 1683년에 어떻게 한 거예요? 강희제가 진압을 해버리면서 반청운동을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지금 뭐 찾아야 돼요? 마닐라, 갈레온 무역, 에스파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볼 건데요. 6번은요.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3월에도 5월에도 6월에도 나온 바로 성리학과 관련됐고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그 대표적인 인물인 바로 주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리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4단원 내서 이미 이거 다 본 것들인데 요 사료 자체가 반복이 안 된 거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 차를 마신 뒤 말하길 차는 본래 쓴맛이지만 마신 후에는 도리어 단맛이 돈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를 묻자 가라고 하는 인물은 이것은 하나의 이치인데 마치 걱정과 힘듦에서 시작해도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끝날 수 있는 것처럼 이에 맞게 된다면 이건 근본적인 이치이자 원리이자 본성이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에 맞게 된다면 조화로워지는 것과 같다라고 대답하였다. 결국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여정덕이 편찬한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 없어요. 학생들은 사실 이거를 갖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세요. 가라고 하는 인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규율과 같다. 즉 이를 따르는 것은 힘들지만 이것만 잘 행하면 그 적절함을 얻게 된다면 모든 게 편안하고 조화로워진다. 이렇듯 해석이 나오죠. 만물의 근본 원리를 중시한 가라고 하는 인물은 인간 본성의 회복을 강조하였으며 결국엔 맨 마지막에 힌트가 대놓고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성리학을 뭐하고 있다? 집대성하였다. 주의예요. 지금 주의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마지막 두 줄에 나옵니다. 만물의 근본 원리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다
찍은 그 본성, 이 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이 곧 뭐예요? 리예요. 성 즉 리예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의 원리를 계속해서 거경공리 경물 취지를 통해서 우리는 탐구하는 거예요.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이 주인 어떻게 했어요?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사서집주를 저술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서가 성리학의 이치를 깨닫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주희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 1번으로 가고요. 백운동 서원은 조선 겁니다. 조선 중종 시기에 주세붕이 건립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고요. 쇼토크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고구려 승려 해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자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주자감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발해 교육기관입니다. 국자감 아니고 주자감, 발해고요. 성증리를 비판했대. 이게 지금 성증리인데 이걸 비판하면 이건 성리학 아닌 거지. 심증리를 주장했다. 이건 뭐예요? 양명학이죠. 양명학을 주장한 사람은 명대의 왕양명, 왕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성리학의 집대성한 주의에 대한 문제로 가면 됩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밑줄 치는 우리왕조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에요. 이 문제 별표 좀 칠게요. 잘하는 친구들도 이게 7번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앞에 한 두세 줄 읽어보면 그냥 답이 바로 1번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예요.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돼요. 왜냐? 근래 이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결국엔 힌트인데 여기까지 가지 않을 경우에 특히 앞에서 한 두 줄 읽게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밑줄 치는 우리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아마도 출제자나 검토자들은 이 문제에서 많은 친구들이 낚일 거다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문제가 사실은 변별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출제한 문제고 가장 정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다고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일 수 있는 문제예요.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 것을 역참이라 하고 교통량이 적은 외진 곳에 설치된 것을 이감마라고 한다. 사실은 역참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등장하면 우리가 그 몽골 제국 원나라 얘기할 때 카라코름부터 일정한 거리 사이에 역참이 존재하고 이런 얘기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지금 역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진 곳은 이감마? 이건 잘 못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좀만 더 읽어봐. 우리 왕조에서는 주연마다 역참이 한 군데에서 세 군데까지 설치되어 있고 역참마다 정해진 마필의 수는 60에서 70마리까지 되고 근데 역참을 이용하는 관원에게 감압이 지급되고 이때 감압을 가지고 감압무역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 감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감압무역 때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래 이쪽과 이쪽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감압무역 때 한 것처럼 역참을 이용하는 관원에게는 이게 지급이 돼서 네가 진짜 그 오피셜한 관리가 맞는지 이 역참을 이용해도 되는 사람이 맞는지 공문서에 이런 것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차역에게는 화폐가 지급되는데 화폐잖아. 이것 또한 뭐냐면 결국엔 통행증이야. 통행증. 이게 지급돼. 그러면 지금까지의 몽골에 대한 역참의 서술과는 굉장히 좀 사마띠 아니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좀 더 읽어봐야지. 좀만 더 읽어봐야지. 몽골은 제일 안전한 고장이고 뭐 어디서나 뭐 역참이 뭐 일정한 거리에 있고 이 얘기가 아니잖아. 실제로 역참은요 고려 왕조에도 존재하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힌트를 여기다가 지금 뒤쪽에다가 헷갈리라고 쫙 해놨는데 얘들아 여기에 결정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 근래 최근에 투항하여 번왕이 된 3명의 사람들이 각각 관할하던 왕부라고 하는 건 고을이나 마을 뭐 이런 뜻인데 이 번왕이 된 3명의 사람들이 관할하던 이게 아직도 철폐되지 않았고 또 푸진 인근 동남 해안이잖아. 이쪽 인근 연해 지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관리들이 바빠. 역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명령을 하달하고 뭔가 전달하고 그러느라고 바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 상황을 잘 봐야 돼. 아빠 지금 다 맨 마지막에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들 쫙 해놓은 거고, 지금 보면 투항했어. 우리 왕조한테 투항해서 어떤 지역을 잘 관할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번왕이 된 3명이 있어. 이들을 우리가 3번이라고 해요. 3번. 오삼계 같은 사람들이야. 이들은 원래는 한족들이잖아. 한인이잖아. 명나라의 한족 출신의 그자들인데, 이들이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 애들이 들어올 때 사나이강 게이트 열어주면서 그들한테 결국엔 라인을 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원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번왕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각각 관할하던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지역에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또 뭐예요? 상행인을 통해서도 이 지역의 힘이 작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 번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번들이 폐지도 안 된 상태야. 그리고 푸젠 인근 동남해안 지역에서는 반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청 왕조에 대한 반란도 계속돼요. 이거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저 1660년대 뭐예요? 정시 세력들. 그래서 청계령을 통해서 아예 동남해안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고 막 이런 거야. 그리고 결국엔 이 번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번은 어떻게 됐어요? 삭번 되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서 3번에 이 번왕들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엔 지금 청왕조가 중원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베이징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됐던 17세기 지금 후반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이라고 하는 왕조에도, 몽골, 원이라는 왕조에도 사실은 고려에도 역참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얘기는 청나라 얘기잖아. 반란이 끊이지 않아. 반청운동이 있어. 그리고 번왕들이 각각 관할하고 있는 그러한 번들이 아직 폐지도 안 돼 있는 그 17세기 후반의 상황. 그래서 결국엔 뭘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청나라인지 알겠어? 라고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이분 바투타를 보고서 원으로 갔을 거예요. 마르코 폴로가 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원이니까. 그렇죠? 아고다가 부족을 통합하고 왕조를 개창한 건 여진족 금이고요.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했다. 1575년인데요. 조총을 앞세워서 센코쿠 시대의 판도를 지금 바꾸기 시작했고요. 윤관이 여진을 정복하고 동북 지역의 구성을 축조한 거는 고려 12세기에 여진 정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별무반이 나섰죠. 소현세자가 누구예요? 인조 아들이에요. 인조 아들이 어쩌다가 서양인 선교사 아담 샬과 만날 수 있었어요. 인조 아들이 결국에는 병자호란을 통해서 청나라에 끌려갔고요. 이 청나라에서 몇 년을 살다가 사실은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청나라에서 활동 중이었던 서양 선교사 아담 샬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교유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 놀라운 서양 문물과 이런 아이템들을 확인하고 보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청대 상황이잖아요. 소현세자의 아버지 인조가 누구한테 결국에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했는데 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낚였을 수 있고요. 아마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로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이 4번이라는 거고요. 8번입니다. 미주친 맹약이 맺어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어렵게 풀면 안 돼요. 5단원 문제예요.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조선고강이 8도에 하달한 절화교서를 손에 넣었어. 근데 그 문서를 보니까 지난 난리통에는 고의로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평화하고, 이거 우호 관계 할 때 호자예요. 조호로자야. 평화롭고 좋은 관계를 맺었어. 일부러. 근데 이제 확실히 관계를 끊어 사이가 나쁘게 되었으니 변경, 국경의 관문을 굳건히 하라. 지혜가 있는 자들을 모아라. 용맹하고 강건한 사람들을 일으켜라. 라고 쓰여 있다. 그 문서를 보고 나니 나는 왠지 속은 기분이 들어. 그 얘기인 거지. 나는 니네 조선이 지난 10년간 이어진 형제의 약속을 깨고 마음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조선이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조선 니네가 한 짓을 보니까 니네가 10년 동안 얘기했던 형제, 평화, 우호 이딴 건 다 거짓부렁이고 결국엔 니들 마음 변했구나. 오호.
일부러 이랬다고, 확실히 이제는 관계를 끊었다고, 사이가 나쁘다고, 오호, 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 얘긴 거야. 그럼 형제의 맹약은 뭐야? 조선이 후금과 맺은 1627년 정묘호란 당시의 약속이에요. 조선과 후금은 형제인 거야. 그래서 정묘호란을 몇 개월 만에 사실은 마무리 짓고 후금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결국엔 후금이 뭐 어떻게 됐어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한테 야, 이제 우리를 황제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 군신관계 맺을 거야. 라고 요구를 하자. 조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면서 사실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엔 형제의 맹약이 맺어진 건 언제다? 정묘호란 당시예요. 적어도 이 시점보다 이후의 상황이면 되는 거죠. 조선에서 인조 반정이 발생한 건 1623년. 이 이후에 서인들이 사실은 반정을 통해 집권하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하다가 일어난 게 결국엔 정묘호란이니까 이건 전이고요. 후금이 국호를 처음으로 변경했잖아. 1636년. 그리고 조선한테 뭘 요구한 거야? 군신관계 요구했는데 조선이 어떻게 안 돼? 라면서 사실은 이렇게 딱 거부 의사를 밝혀버렸죠. 정답 2번 맞고요. 명군이 벽제관 전투에서 패했대. 이거 언제야? 임진왜란이고요. 구체적인 연도까지 얘기하자면 1593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강화협상이 전개가 되죠. 센코쿠 시대의 혼란이 종식된 건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에는 전국을 통일하면서 가능했죠. 조명연합군이 사르흐 전투에서 패배했대. 조명연합군 나오면 다 임진왜란이야? 그렇지 않다 그랬죠. 사르흐 전투가 뭡니까? 후금과 명이 싸우는데 명나라가 우리가 임진왜란 때 너희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와 이거야. 그래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후금과 싸웠어요. 1619년 광해군 때고요. 이때 광해군은 강웅립이라고 하는 이 장수에게 어떻게 해요? 투항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막 목숨 걸고 맨 앞에서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리적인 외교를 취하는 1619년 광해군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묘호란 이후에 일어난 일을 골라야 되는 것이니까 정답은 뭘로 갈까요?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가 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승려가 앤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 왕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아시아를 넘나든 승려, 불교 얘기고요. 이 사진은 교토에 있는 적산선원 본전의 모습이다. 일찍이 가라고 하는 나라의 등주법화원에 머물면서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 구법활동,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활동을 했던 승려가 적산의 대명신을 기리기 위해 선원의 건립을 원하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은 죽었다는 또 뜻이에요. 이 선생의 제자들이 유언에 따라 이 선언을 어디다가? 교토에다가 했어. 이 승려는 일본 승려야. 근데 가나라의 등주 법화원에 머물렀어. 당나라의 산둥반도의 등주에 있는 적산법화원이에요. 왜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적산법화원이 바로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 장보고와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이 장보가 만든 적산법화원에서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 일본의 승려 앤닌이 당나라에서의 오랜 구법 활동을 마치고 자신의 나라로 뭐 할 수 있었어요?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입당 구법 순리 행기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이 장보고와 신라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앤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일본에서 9세기에 뭐 한 거예요? 견당사 일행과 함께 당나라로 건너가서 구법 활동을 하고 돌아온 자인데 지금 가는 결국에는 그곳이 어디였냐? 어느 왕조시기냐? 라고 하니까 이게 당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9세기 앤닌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장보고가 통일신라 9세기 인물이었기 때문에 장보고 및 이 신라인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적산법화원이라는 결정적인 힌트 나왔고 신라인의 도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이 뭐예요? 위에 사신을 보내는 히미코 여왕 3세기 야마타 이국이고요.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 하멜. 네덜란드인 하멜이 왜 제주도에 표착해요? 일본 나가사키 가서 장사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된 거예요. 17세기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이미 에도 막부식이 나가사키에서 상관을 통해서 뭐하고 있을 때, 교류하고 있을 때 상황인 거예요. 유교 이념에 따른 통치를 건의한 동중서, 이 사람 누구한테 건의하는데 한나라 무제니까 기원전 상황이잖아요. 전한시대 상황이고요. 해체 신서의 간행을 주도하는 스기타 겐파쿠, 이게 뭔데요? 난학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도 막부식이에요. 해부학이잖아요.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서양의 과학이나 서양의 의학 이런 것들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토본의 왕 송첸캄포와 혼인하는 문성공주, 이게 당나라 태종 시기에 7세기에 보냈던 대표적인 화봉공주잖아요. 화친을 위해서. 토본의 송첸캄포라고 하는 토본의 군주에게 지금 화친을 위해서 황실이나 종실의 딸이나 공주를 직접 보냅니다.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화봉공주라고 하는데, 특히 문성공주가 토본의 송첸캄포와 혼인을 한 게 바로 언제다? 7세기 당대가 되겠습니다. 시기를 물어봤으면 다르겠지만 7세기든 9세기든 당나라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가볼까요? 가 막부식이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신유한이 작성한 해유록, 되게 자주 나오는 사료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신유한이 누군지, 해유록이 뭔지. 근데 뭘로 갔대요? 8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인데 일부러 성 안 줬죠.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되면 에도막부라는 게 보이니까. 통신사로 파견됐다라는 거 중요한 힌트입니다. 통신사는요, 결국에는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어떻게 17에서 19세기에 걸쳐서 12회 정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요, 무슨 막부식이 있었던, 힌트 나오죠? 존인 등에게 인기가 있었던 공연을 관람하고 서술한 기록이 있대. 존인 나왔어요. 에도막부 시기에 상공업, 수공업 이런 것들에 종사했던 자들을 존인이라고 하고요. 이들이 사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고 있어요? 맞아요. 존인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요. 여기 이거 쭉 보세요. 악수 대여섯 명이 비파, 피리, 장구 등을 두어서 막 지금 연주를 하고, 연주도 해, 노래도 해, 춤도 춰, 연기도 해. 남성 10명이 얼굴엔 분칠을 하고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얼핏 보면 여인처럼도 보이는데 이런 종합 예술을 하고 있어요. 존인들이 굉장히 환장했던 대표적인 이런 종합 공연, 뭐 가부키에 대한 설명인데, 그걸 용어를 모르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에도막부 시기에 존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향유하고 있는 문화. 이게 비단 가부키만 있어요? 우키요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도막부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난학을 연구하는 학자, 이거 에도막부예요. 난학이라고 하는 거 방금 전에도 설명했어요. 해체 신서가 대표적인데,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서양의 의학이나 서양 과학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에도막부 시기의 난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18세기 스키타 겐파쿠의 해체 신서가 가장 대표적인 그 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루몽을 읽고 있는 신사입니다. 청나라 때 유행한, 엄청난 유행한 소설이에요. 온갖 애정 얘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희노애락 애우욕이 다 담겨 있고요. 등장인물도 장난 아니게 많아요. 에도막부 시기, 청대 다 가능하죠. 경사대학당에 입학하는 학생, 이거 1898년에 베이징에 만들어진 뭡니까? 근대 교육기관이에요. 에도막부는 이미 끝났죠. 윈강석굴의 대부를 조성하는 석공, 이거는 부기 때 조성되기 시작하죠.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역과 니은으로 가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갈까요?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1번 역시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을 거예요. 11번을 제일 먼저 딱 봤을 때 느껴지는 당혹감은 베트남 얘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응우엔 짜이가 작성한 이 선언문에 보면 여기에 보이는 적은 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적이 가라는 걸 알라는 뜻인 거야. 대월을, 베트남을 20여 년간 지배하면서 피해를 입힌 가라고 하는, 아마도 중국의 왕조겠지. 뭐 가라는 나라래.
이 대월이라고 하는 우리 그러니까 응우엔 짜이는 지금 누가 봐도 이쪽 사람인데 대월의 끈질긴 무력 저항을 통해서 그 적인 가가 북쪽으로 천도한 지 7년이 된 이 가의 지배를 끝냈대.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대. 이 새로운 왕조가 베트남의 뭐 무슨 후기 레왕조다 이런 거는 사실은 2015 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 베트남사를 쩌낭조 13세기 몽골의 침략을 격퇴 요 내용 정도만 사실은 좀 깊게 다루고 2009 교육과정처럼 뭐 쩌낭조 후기 레왕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대월의 새로운 왕조 이걸 아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대월을 20여 년간 지배했던 가라고 하는 중국의 왕조가 어디요? 라는 문제인데 힌트가 여기 결정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느냐? 사실은 이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영락제야. 영락제가 몽골도 사실은 치고 그 다음에 대월도 침략했다. 결국에는 명이 대월을 침략해서 한 일정 기간 점령했다라는 내용은 교과서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중에 다 존재합니다. 다만 수능 특강에 이게 자세하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 결정적인 그 적에 대한 힌트가 뭐라고 나와요? 이들이 북쪽으로 천도한 지 도읍을 옮긴 지 7년이 됐대요. 실제로 이 명이라고 하는 왕조는 원래는 난징이라고 하는 곳이 뭐였어요? 수도였어요. 1368년에 여기에 사실은 도읍을 정했어요. 근데 3대 황제인 영락제 때 베이징으로 옮겼어요. 뭐 자금성 건설하고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했잖아요. 이게 1420년대 일인데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지배, 명의 지배를 우리가 뭐 했다는 거야? 완전히 종식시키고 걔네들 다 가버렸어 그 얘기야. 그리고 이 왕조들 사이에 조공책봉 관계가 맺어져 문물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명나라 영락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정화의 항해 때 그 문제에서도 늘 나오는 거지만 왜 그렇게 정화를 보내? 조공책봉 관계를 확대하기 위함이야. 명나라가 굉장히 집착했던 게 조공책봉의 세계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 포커스는요.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월 입장에선 적이지. 이들이 20여 년간 이 베트남 북부 지역을 사실은 지배하다가 지들이 북쪽으로 천도하고 나서 7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끝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왕조들 사이에는 조공책봉 관계가 맺어져서 적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뭐 했다? 교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 왕조는 명이고요. 몽골과 연합하여 일본 원정에 참여한 건 고려니까 아니고요. 전연에서 맹약을 맺은 거는 송과 거란이 1004년이니까 아니고요. 율령격식의 법체계를 완성한 건 수나라 당나라 때니까 아니고요. 덴메이 대기근이 발생한 거는 18세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6단원에서 일본의 인구가 어떻게 해요? 막 증가하다가 이러한 18세기 여러 기근 이런 것들과 겹쳐지게 되면서 정체되고 있다.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외관을 통해 조선과 교역하였다? 맞아요. 실제로 이 명나라가 1368년부터 1644년까지 14에서 17세기까지 가는 왕조인데 이 시간 내내 막 중단 없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점이 아니잖아. 외관을 통해서 조선과 일본이 교역했어요. 열었잖아요. 삼포도 열고요. 맞잖아. 삼포를 열어서 조선과 교역했어요. 물론 거기서 외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임진왜란 거치면서 중단도 되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죠. 허나 외관을 통해 조선과 교역을 일본이 하고 있었던 시기에 여기 명과 일본도 역시 교역하고 있었던 시기. 물론 또 중단된 지점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명대다라고만 간다면 가능한 답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간다? 명에 대한 설명을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되면서 뭘로 갑니까? 5번으로 가는 역시 좀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가도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3월에도 나왔고 5월에도 나왔어요. 도시 문제는 상하이 한번 나왔고요. 요코하마 한번 나왔어요. 오늘은 뭡니까? 철도 얘기를 하면서 일본 최초의 철도 개통식을 거행하는 장면이다. 가장 결정적인 힌트고 가장 중요한 힌트죠. 왼쪽의 그림은요. 도쿄의 신바시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1시간 뒤에 가나가와의 이 역에
도착한 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은요. 그 열차에 내린 일본 천황이 외국 공사와 외국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류지에 있는 아마테 부근의 이 역에서 개통식을 거행하고 있대요. 이 역은요, 도쿄에서 지금 가라고 하는 역을 오가는 일본 최초의 철도 1872년에 개통한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가는 그 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7단원의 서양 문물의 수용과 관련해서 근대 문물 수용 관련해서 철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요. 이 도시가 요코하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나와야 돼요. 3월, 5월에 도시에서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점검합시다. 밀수호 통상조약에서 개양된 4개의 추가 개양 도시가 어디입니까? 가나가 대신 결국엔 요코하마였고요. 또 나가사키였고요. 니가타, 효고입니다. 이 4개 외우세요. 밀화친조약은 시모다 하코다테고요. 1858년 밀수호 통상조약으로 결국엔 개양된 곳은 오늘의 정답 요코하마입니다. 아주하치나가 결성된 곳 1907년 도쿄입니다. 고소번화도의 배경이 된 곳 수저우예요. 굉장한 소비도시다라는 걸 막 보여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랑과 점포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죠. 북촌 부인들이 여권 통문을 발표했어요. 한성이에요. 1898년에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학교를 만들기를 원했고요. 영국 상인이 심보를 창간한 곳, 이전에 출제된 적 있죠? 상하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요코하마, 나가사키 이런 곳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도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6단원의 대표적인 지금 그 청계령과 그 이후의 심패,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의 교역, 6단원 대표적인 교역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문서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나가사키, 일본 나가사키 항구의 상황을 보니까 첫 번째, 교역을 못하고 추방된 중국 상인들이 막부가 발급한 포인트, 막부가 발급한 가를 취득해 무역 활동을 한 역시 자국 상인, 이것도 중국 상인이죠. 중국 상인들을 고소했대. 이에 중국의 지방관리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가사키에 상인을 보냈더니 바로 추방당했대. 일본과의 무역이 정체에 멈춰 스탑이 되자 조정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고소된 상인들을 처벌해야 됩니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일본과 교섭해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황제는 뭐라 그랬어요? 가를 수취해 취득해 무역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일본과 교섭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잘 보니까 똑같은 중국 상인인데 이 중국 상인이 교역을 하려고 일본에 어딜 간 거야? 나가사키에 간 거야. 근데 첫 번째 1팀은요. 가가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2번 상인들은요. 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교역이 가능했어요. 됐어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막부에서 발급한 이게 있어야 막부가 발급한 가라고 하는 이 문서가 있어야 교역을 하게 해준다는 거잖아. 누가? 청나라 상인들, 중국 상인들이. 이 가가 바로 뭐예요? 심패예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심패 있어? 없으면 추방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거 없이도 그냥 다 했는데 왜 이들이 추방을 당하게 돼요? 막부의 의도인 거예요. 막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청나라 상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나가사키로 다 물건 가지고 와. 그럼 이 청나라 물건은 또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에도막부 사람들이 은을 죄 지급하고 청나라 물건 사기에 막 급급해. 에도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러다가 우리 막부의 은이 다 유출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심패를 발급해서 이게 있는 자들에게만 무역을 뭐 한 거예요? 허가한 거예요. 이건 뭐 지네 막부 마음이잖아. 그리고 청나라 황제도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그렇게 가게 둔다는 거야.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청나라 상인들이 많아져 갖고 막부에서 심패까지 발급을 하게 되었느냐? 이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수능 개념 때부터 너무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치? 청계령이 1684년에 해제가 돼. 왜 청계령이 그동안 있었더라? 판청운동 때문에 3번의 난도 있었고 정씨 세력들이 타이완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래서 청계령이 있었어. 청계령이 뭔데? 다 내륙으로 이사해.
그리고 바다로 나가면 안 돼. 왜? 반청운동 세력과 결탁할까 봐. 근데 반청운동이 다 진압됐어. 1683년에 정시 세력들까지 다 끝났어. 그러니 해제되고 나자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야호 하면서 어떻게 죄다 지금 바다로 나가는 거야. 장사하러. 일본 나가사키 쪽으로 가니까 너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에도막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은이 다 유출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심패를 발급해서 교역량을 조절하는 거죠. 오니는 단이 1467년에 발발하는데 왜 일어나서 10년이나 갔지? 무로마치막부의 쇼군의 후계자 자리를 쇼군의 아들이 이을 것인지 쇼군의 남동생이 이을 것인지 결국에는 후계자 구도 문제야. 이러면서 다이묘들이 편을 나눠버렸어. 근데 이게 10년 동안이나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엔 센코쿠 시대로 연결되지. 다이묘들의 패권 쟁탈전, 죽어라 싸운다는 얘기예요. 정화가 전개한 원정의 과정, 명나라에서 영락제가 왜 보냈어? 왜 진짜 지금의 소말리아 모가디슈 있는 데까지 왜 보내? 그것도 선덕제 때까지 7차례나 걸쳐서 이렇게 함으로써 명나라 황제의 은덕이 결국엔 그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 책봉을 받는 그 세계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생목인, 한인, 남인의 사회적 지위를 알아본다? 이거 언제? 몽골과 관련된 거잖아. 몽골 제일주의예요. 그 다음에 생목인이 재정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한인, 그리고 남송의 한인들. 이들은 결국엔 뭐예요? 한인과 남인들은 피지배계층으로, 생목인은 재정을 담당하고, 몽골인이 군사와 정치, 행정 이런 것들 제일 위에 있는 지금 왜 고대상하, 몽골 원나라 얘기고요. 조선이 쓰시마섬 토벌을 단행한 이유 15세기 세종 때인데 왜 이종무 시켜서 쓰시마섬을 토벌해요? 왜고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심패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 그거 왜 발급했을까? 너무 많이 가서. 왜? 청계령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밑줄친 강화 조건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공동대표 메시슨이 누군지는 우리 몰라요. 파머스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대중국전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했네. 그 내용은 중국의 해안을 봉쇄할 해군을 파견하래, 군대를. 그리고 베이징 인근까지 진격해서 우리에게 준 모욕을 사과하고 이들이 중국의 아편을 몰수했나 봐. 그거를 보상하라고 할 거래. 그러더니 네 번째 샤먼 암호입니다. 상하이 등 항구를 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요구하겠다라고 지금 조언하는 거지. 친애하는 스미스 씨에게 파머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딘 메시슨사 공동대표 윌리엄 자딘이 몇 년 전 내게 해준 중국 정책에 관한 조언은 옳았어. 조언을 받고 이듬해 우리는 중국의 군함과 해군 병력을 파견하여, 말이 파견이지 지금 중국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진 거고요.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전쟁 터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저 몰수한 아편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 메시슨, 스미스, 파머스턴 얘네 다 서양 애들이잖아요. 이들이 아편 문제를 가지고 결국엔 중국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후 2년여에 걸친 작전의 성공 끝에 제1차 아편 전쟁이 2년 동안 가죠.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이 전쟁이 있었고요. 결국엔 중국 정부가 우리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였다네. 이 전쟁의 결과 1842년에 뭘 체결합니까? 난징에서 조약을 체결하죠. 이 난징 조약의 강화 조건이 뭐냐는 거야.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게? 이거예요. 홍콩을 영국에 할양했죠. 맞아요. 홍콩을 영국에 할양했잖아요. 영토 할양이 들어가요. 또 뭐가 들어가요? 여기 나오는 샤먼, 상하이, 광저우, 또 뭐야? 푸조우, 닝보 5개 항구 개항도 들어가고요. 공행무역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죠. 이게 다 난징조약의 내용이에요. 난징조약 내용 제대로 아니고요. 3월, 5월, 6월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3번이나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선이 독립자주국임을 인정한 것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제일 먼저 청나라한테 딱 얘기한 거야. 조선은 독립된 자주국이고 건드리지 말고 니네랑 아무 상관없어.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왜 허용해요?
의화단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엔 신축조약을 체결했는데 신축조약의 내용이 뭐예요?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한 게 텐진조약이에요. 텐진조약 잘 기억하세요. 제2차 편전쟁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텐진조약에서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고 이걸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비준합니다.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의 이권을 양도했어요. 누구한테? 일본한테요. 일본이 이거를 결국에는 그 위안스카이에게 1915년 21개조 요구를 통해서 관철시켜서 그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반도의 이권을 자신들이 장악을 하게 되죠. 역시 이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난징조약이 제1차 아편전쟁 관련 내용이지만 형식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접근 방식이 달라지게 되면서 똑같은 난징조약 문제인데 내가 혹시 틀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미추친 선거가 있었던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 미추친 선거가 제1회 중의원 선거예요. 어디서? 일본에서요. 당시 선거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긴 어려워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걸 여러분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성인 남자만 선거권을 줘서 다른 사람들 다 구경하고 이 사람만 선거하고 있어. 그치?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근데 우리는 국세 15엔이 포인트 아니에요. 이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 제국의회가 개설됐어요. 제국의회가 개설이 된 건 1890년입니다. 수능 개념 때부터 이거는 대일본제국 헌법이 1889년이다라는 것을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얘들아 봐. 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헌법에 따라서 의회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이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1890년에 뭐를 한 거야? 이 의회의 의원을 선거한 거예요. 이게 중의원 선거인 거예요. 그럼 1890년 제국의회가 만들어졌던 그 시기야. 조선의용대가 활동하려면 적어도 일제강점기 김원봉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지? 적어도 중일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치? 태평천국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 1850년대에서 1860년대 상황이잖아. 홍수전, 난징, 청타도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뭐야. 2차 아편전쟁 그 시기랑도 겹치고 결국엔 이 태평천국운동을 뭐야. 증국본 이용장과 같은 청나라의 한족 관리들이 진압하면서 느끼잖아.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양모운동이 어떻게 돼요? 전개되게 되잖아요. 어떻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용장, 증국본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1860년대부터 1890년대 결국엔 청일전쟁에서 패할 때까지 청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개혁의 방향성이에요. 중체서용. 우리의 정신과 사상과 종교와 이런 건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군수산업, 국방, 무기 이런 것들만 모아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실은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느냐?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양모운동이 실패했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언젠데? 1894년에서 5년까지 가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계속 이 양모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제1차 사이공 조약은 베트남의 개항이 되겠습니다. 응우엔 왕조의 개항, 프랑스에 의해서 제1차 사이공 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장쩌린 폭사 사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낯설 수 있어요. 저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념대 정도만 아니면 약정공략대 정도만 사실은 설명을 하고요. 오히려 한국사 시간에 만주군벌 장쩌린과 조선총독부의 미스야가 맺은 미스야 협정을 얘기하면서 장쩌린 얘기를 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 장쩌린 폭사 사건은 언제 설명을 했냐면 북벌 과정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북벌이 뭐예요? 북쪽에 있는 지금 군벌 세력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1926년에 광저우에서 시작하잖아요. 누가요? 그 장제스와 결국에는 지금 공산당 이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함께 혁명을 막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타도하려고 했던 그 군벌 중에 여러 군벌이 있는데
이 장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군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사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미시아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의 고위관리가 만주 군벌 장쩌린한테 야, 만주에 있는 저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넘겨주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희들한테 이득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 되게 독립운동 그 세력들이 약화되고 위축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주에서 잘 나가던 자야, 장쩌린은. 그리고 뭐 하던 사람이야? 군벌이야. 그렇게 사실은 자수성가한 군벌인 건 맞아. 근데 이 장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죽냐면 결국에는 폭사 사건으로 죽거든요. 기차가 폭발해서 이 사람은 폭파돼서 죽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음모를 결국에는 만들어 놨느냐? 일본 관동군이에요. 그럼 일본 관동군이 왜 장쩌린을 이렇게 죽여버리느냐? 결국엔 북벌 세력들이 타도하고자 하는 건 군벌 장쩌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제안을 해요. 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가 이 북벌군이랑 맞서. 그리고 실제로 이 북벌군을 격퇴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실제로 이 북벌 세력 굉장히 셌고요. 그리고 사실은 결국에는 베이징까지 와가지고 안 돼. 그래서 사실 터덜터덜 장쩌린이 만주, 원래 내 근거지였던 만주로 돌아가는 길이야. 베이징에서 1928년 만주로 돌아가는데 일본 관동군이 더 이상 장쩌린의 이용 가치가 없는 거야. 자신들의 말이나 제안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어차피 지금 이미 대세는 끝났고 그래서 이 장쩌린을 그냥 폭사시켜서 제거해버려요. 이게 1928년 결국에는 북벌이 완수되던 그 해 이때예요. 이거는 연도를 알긴 어려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북벌 과정에서 이 장쩌린이 만주 군벌이었고 그 군벌들이 결국에는 다 어쨌건 타도가 되면서 북벌이 완수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고 이 사람의 아들이 장쉐량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의 반일 감정은 장난 아니었겠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 세력과 사실은 결탁하면서 나옵니다. 장쉐량 같은 경우에는 시안 사건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침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국내의 동포에게 고한다 라는 건데 얘기를 잘 보세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사스마 조슈 얘기부터 해서 막부의 통치권을 횡령하고 정부를 수립한 지 이 정부가 메이지 정부잖아요. 막부의 통치권, 에도 막부를 끝내고 결국에는 메이지 정부로 대정봉환이 되면서 메이지 천황에 의한 다시 천황이 실권을 장악한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지 63년이 지났어요. 1868년에 시작한 이 정부가 지금 1931년이 된 거예요. 우선 연도 힌트가 있고요. 그럼에도 적은 시종일관 군부 독재로 일관하였길래 민중은 꼭두각시로 전락했고 군부는 자신들의 통치권을 사수하기 위해 러시아랑도 싸우고 독일과도 싸우고 중국과도 전쟁을 일으킨 바 있으니 내부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으로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었다. 적은 올해 중국의 동북 지역을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침략하였으나 곧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인 이치다. 일본이 중국의 동북 지역을 침략했어요. 1931년에.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만주사변이에요. 1931년 일본의 군부 세력 들이 일으킨 결국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대륙 침략 정책이지. 만주사변, 만주를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932년에 만주국 수립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어요? 결국엔 국제연맹의 리튼 조사단이라고 하는 조사단이 조사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명백한 침략이고 일본은 규탄하면 일본 군대는 철수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1933년에 니네 얘기 안 들어. 우리 국제연맹 탈퇴해버릴 거야 하면서 낚아버려요. 이게 31년부터 33년까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바로 고 만주사변 이후의 상황이죠.
신축조약 체결의 배경, 이건 1901년인데 뭐예요? 의화단 운동이 결국에는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어떻게 돼? 진압된 이후의 상황이고요. 루거우 차오 사건의 계기로 일어난 것은 중일전쟁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삼국 간섭의 원인이 됐던 건 뭐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너무 세다라고 판단한 거야. 랴오뚱까지? 그래서 랴오뚱을 반환하게 한 게 삼국 간섭이죠. 해군 군축을 규정한 워싱턴 체제의 성립의 근거, 1921년부터 1922년까지 워싱턴 회의의 핵심은 뭐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너무 세력이 확대됐어. 그래서 중국의 자주 독립과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일본이 가져간 중국에서의 여러 이권을 반환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 됐던 게 바로 워싱턴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앞에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선생님이 여기에서 보여주려고 그 폭사, 장조림 폭사 사건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북벌 시작에서 사실은 요렇게까지 가는 요 과정이 지금 여기서 한번 나오고 19번에서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요 상황이 장조림 폭사와 관련돼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고, 19번에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가가 뭔지만 아시면 되는데, 가는 그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본 국민이 제정한 것이고, 국민이 권력을 소유한다는 사실은 구헌법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1945년 포츠담 선언 수락에 기초하여 국민은 새롭게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 제정의 권력을 부여받았고요. 즉 포츠담 선언의 수락은 이 점에서 구헌법을 뒤집은 혁명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국민은 가에 의해 처음으로 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항복에 의해 이미 주권을 보유한 것이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나 싶지만 하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일본 헌법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다. 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황이 아니고, 천황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있을 것이고 존재고, 이미 일본이 항복을 한 그때 이미 일본 국민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 국민들이 뭐예요?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이 헌법은 어떤 헌법? 신헌법이고,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 의해서 점령 통치되고 있었던 1946년에 제정된 바로 그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전에 우리가 패망했던, 일본이 패망했던 그러한 류의 전쟁을 더 이상은 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군사력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쫙 다 뭐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1946년에 나온 신헌법의 내용인 거예요. 외국 자본 유치에 관한 조목이 있다? 외국 자본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하병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서도, 뭐 베트남의 도이머이에서도 외국 자본 유치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신헌법은 아닙니다. 주요 전쟁 지도부 처벌에 대한 사항이 있다. 주요 전쟁 지도부 처벌은요,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1946년부터 48년까지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른바 도쿄재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헌법 얘기예요. 총통을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총통은요, 어디서? 타이완. 타이완에서 총통 직선제 얘기가 나온 건 1990년대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민진당의 천수입엔 총통을 선출됨으로써 여야가 교체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본의 식민지 독립과 점령지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다. 식민지 독립과 점령지를 반환할 거야. 이건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이잖아요. 카이로 회담 뭐 하려고 해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한 얘기고요. 그거를 컨펌한 게 뭐예요? 포츠담 선언과 포츠담 회담. 왜 해요? 전쟁 이후 어떻게 할 거야? 일본의 식민지는 어떻게 할 거야? 반환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존재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신헌법에 대한 설명, 1946년에 만들어진 이 헌법,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18번입니다. 2년 전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베트남에는 약 55만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나는 베트남에서 뭐 할 거예요? 단계적으로 철수할 거예요. 이 병력을. 세상은 변했고 우리의 외교 정책도 변했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 나는 이제 아시아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걸 발표했어. 이 원칙의 핵심은 다른 나라에 대한 개입과 방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겠대. 그래서 나는 한국,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도 기지를 통합하고 군대를 축소해 왔대. 여기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아주 그동안 시험에 자주 나왔던 얘기예요. 늘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1969년에 발표된 닉슨 독트린이에요. 닉슨 독트린은요, 미국의 대통령 공화당 출신의 닉슨이 발표한 대외교적인, 그러니까 외교 관련 정책이에요. 특히 아시아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68년 선거를 통해서 69년에 출범한 닉슨,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은요, 뭐라고 했느냐? 이 베트남 전쟁에서의 출구 전략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철수할 거고 결국엔 73년도에 완전 철수하죠.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아시아 문제에 우리는 가급적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거야. 진짜 무슨 핵의 위험이라던가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면 그 니들 문제는 군사적 개입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러면서 이 닉슨 독트린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대립각이 강했던 이런 냉전의 구도 속에서 냉전이 완전히 끝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2년 전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정부 출범하면서 닉슨 독트린을 괌에서 닉슨이 발표하고 지금 또 시간이 그만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나는 여기 베트남 전쟁에서 빠질 거고 단계적으로 좀 출구 전략 그러면서 아시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 직접적인 군사적인 개입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 닉슨이 결국엔 72년도에 어디를 방문합니까? 늘상 나오잖아요. 이게 5월 달에도 20번 문제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에 방문한 게 나왔잖아요. 1972년 야,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해서 조원라이, 마오쩌둥과 만날 거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왜 6.25 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완전 적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가능했다고요? 닉슨 독트린 이후에 실제로 그런 냉전이 완화되는 조짐이 있었고요. 실제로 뭐 세계 탁구 무슨 대회 이후에 그런 이런 조심스러운 논의들이 있었고요. 헨리 키신저 문제도 사실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미국과 중국이 이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만난 거예요. 72년도에. 그러면서 이 해에 일본과 중국이 수교를 하는 상황들까지도 발생하잖아요. 이 닉슨 독트린의 영향이 이거잖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 냉전이 완화되고 있죠. 경찰 예비대 창설의 원인, 이거 1950년이에요. 6.25 전쟁 발발하고 나서 바로 일본의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죠.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의 계기가 베트남 민주공화국입니다. 1945년 호치민이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가자마자 9월 달에 바로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죠. 한일 기본조약 체결의 배경,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건데 결국에는 이 배경엔 그 미국의 주선이 있었고 한국은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할 시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이 정세에서 미국이 한일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들이 역할을 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결과 6.25 전쟁 중이었던 51년도 9월 8일에 결국엔 일본은 다시금 주권국가로 화려하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미국의 대일본 정책이 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권국가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죠. 19번입니다. 이 19번 문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아까 그 연표, 북벌 연표를 좀 보여드릴 그 문제인데 기역에서 리을 시기 사이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는 잘 풀었는데 국공합작 성립 이듬해 1924년에 국공합작이 성립되고 나서 그 이듬해니까
지금 현재 기억의 시점은 1925년 상황이에요. 중국 혁명을 논의했고요. 니은 광저우에서 출발한 북벌군이 라고 되어 있는 걸 통해서 1926년 북벌이 뭐가 된 거예요? 예, 개시된 거예요. 한국인들도 북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대네요. 디귿에 보겠습니다. 중국의 노동자 계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공산당을 탄압해. 그래서 결국에는 국공합작이 어떻게 돼? 결렬돼. 왜? 1927년에 장제스가 상하이에서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면서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요 상황을 이분은 다 목도한 거야. 한국인 누구 씨는. 그 다음에 리을 북벌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국까지 통일하는 것까지 봤어. 이게 북벌 완수잖아. 근데 그 북벌 완수 이듬해래. 그럼 리을의 시점은 역시 1929년이에요. 그럼 1925년부터 29년 사이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오른 것이야. 다 이듬해잖아. 이듬해가 그 다음 해잖아. 그럼 오사운동이 발발한 건 3.1운동과 같은 1919년이니까 아니고요.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은요 1930년대 전반입니다. 역시 아니고요. 난징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 정부가 수립된 거 27년이고요. 홍군이 대장정을 통해 예난으로 이동한 게 1930년대 34년에 출발한 공산당의 대장정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한 거 역시 1930년대 전반에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인데 이 문제가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24년 국공합작부터 북벌 완수까지 가는 그 과정인데 요거 보세요. 26년 북벌 시작하죠. 그 전에 이미 국공합작하고요. 북벌 시작하고요. 그리고 장제스가 공산당을 탄압하면서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고요. 그리고 28년에 북벌이 완수되는데 공산당 탄압하면서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 27년에 장제스는 중국 국민당 정부를 난징에다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북벌을 다시 해서 북벌을 완료하게 되죠. 이 내용이 지금 선생님 수능 개념 교재에 그대로 연표와 함께 그대로 연표 갖고 온 거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딱 나오죠. 1927년 북벌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에요. 마오쩌둥 나왔어요. 가가 좋아요라고 하는 표를 들고 그를 따르는 군중들의 모습을 묘사한 포스터다. 농촌 행정기구와 합작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가의 정의예요. 농촌 행정기구. 농촌에서 농업을 집단화하고 토지를 국유화하였으며 철강 생산에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가가 뭐예요? 가가 뭐예요? 인민공사예요. 인민공사. 인민공사는 선생님이 수능 개념 때부터 수능 개념 교재에 이대로 정리해드렸어요. 195페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동아시아사에 보면 선생님 인민공사와 대약진운동을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대약진운동은 농업과 공업 두 분야의 대규모 중산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중국의 농민들이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에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 나오는 이건 거야. 농촌의 행정기구와 합작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가장 기초단이고요. 여기서 농업이고 상업이고 군사고 교육이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즉 쌀 생산도 여기서 하는 거고요. 철강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도 여기서 하는 거고요. 다 집단화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 근데 안 된 거예요. 집단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 결국엔 자연재해까지 다 망라되면서 대실패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이 대실패하면서 마오쩌둥이 권력이 약해지고 비판도 받고 결국에는 이 비판을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으로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반발하기 시작하죠. 이 대약진운동을 찾으라는 문제니까 정답은 뭐예요? 1958년 대약진운동이 시작되면서 인민공사가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농민이 여기에 가입했다. 하병법은요 1984년 북한에서 제정된 건데요. 뭐였습니까? 맞아요. 외국 자본 유치고요.
도이머이 정책은요, 1986년부터 베트남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시장 경제 요소를 받아들여서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만 나와 있는 거 정답 몇 번으로 가면 될까요? 정답 디귿. 2번 맞습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20번 대약진 운동의 인민공사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3월, 5월에 비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왜?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평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지 또 올려드린 연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9월 모평 수능까지 우리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맞출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총평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구모와 수능 대비법 확실하게 알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는 EBS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끝까지 EBS.